아무리 그것만 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면 못 써요. 나는. 그게 뭐냐면 나도 쓰면서 그렇게 잘 쓰는 답안들을 이렇게 느끼셔야지 안 쓰고는 이 시험은 합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을 꼭 나오시라고 하는 게 혼자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말 수업에 나오셔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안 모이면 쓰기가 힘들어요. 예외적으로 서인웅님만 집에서 어떻게 열심히 이제 쓰셔가지고 하시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꼭 매주 이렇게 쓰는 모임에 이렇게 꼭 오시고요. 그래야 발전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오늘 낸 문제는 1교시형 1번에서 7번까지 내고, 그리고 2교시에 1번부터 3번까지 냈습니다. 일단 프리집 보시면 뭐 내용들은 뭐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에 ITSM 장애관리와 문제관리를 냈고요. 저희 시험이 보면 예전 기수 때께 한 번씩 사이클로 돌아와요. 좀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101회 때 정보관리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 똑같이 뭐 1교시형은 안 나오겠죠. 근데 ITIL의 핵심 그런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냈고요. 인시던스는 아직 뭔가 중대하지 않은 거죠. 뭔가 좀 장애가 발생할 것 같은 거. 그런 게 인시던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관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들을 문제관리, 프로블럼 관리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장난의 용어가 아니에요. ITIL에 딱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에서 그냥 소설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뭔가 서비스 데스크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알려주면 인시던스 관리,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뭐 헬프데스크가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처리를 하고 근본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근본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거를 프로블럼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맞게 쓰셨으면 뭐 컨텐츠가 좀 이상하더라도 제가 2점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영문 해석해가지고 쓰신 분들은 점수가 좀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딱 요 그림만 잘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소공에 이 단어가 있나요? 프로젝트 관리로 푸신 분이 한 30분은 프로젝트 관리로 푸셨어요. 물론 이제 본 시험에서 나오면 민원도 거세요. 이거 정확하지 않았다. 민원 넣으세요. 근데 이제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제 CAOS로 교차 상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세스와 자원 관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자원 할당 그래프라고 하죠. 그거를 낸 문제였어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자원과 그리고 요청선과 할당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서브노트 보실 때 그냥 빠르게 휙휙하게 보셔가지고 그냥 버텍스 NG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요걸 다 쓰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프로세스와 자원이 어떻게 요청해서 어떻게 할당되고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걸로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CAOS가 웬만하면 다 출제가 됐는데 교차 상태도 많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이 1교시형 여기 뭐 모의고사나 합숙 이런 데서 1교시형도 종종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 본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와서 제가 1교시형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교차 상태다. 서로 맞물려서 있을 때는 교차 상태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뭔가 할당돼서 빠져나가는 요소가 있으면 교차 상태가 아니다.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원 할당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봐주시고요.
교차 상태가 있을 때는 이런 그래프 예시가 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교차 상태가 아닙니다. 정리하고 계시죠? 정리가 지금 시험 2주 남았잖아요. 내가 봐야 될 것들만 빨리 뭐 어디 암기장이나 이런 데 빨리 적어 놓으시고 다시 또 디테일하게 지금 볼 시간은 없어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학기 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때는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상반기는 좀 시험이 빨리빨리 있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시험만 일단 생각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동적 프로그래밍. 이것도 참 동적 제일 싫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쓰셨더라고요. 변수 할당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신 분이 또 한 30%가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나 공부하신 분들은 메모리제이션으로 해서 분할과 반복을 해서 하는 알고리즘으로 쓰셨습니다. 얘는 87하고 116회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저희 토픽에도 있는 문제라서 다른 거 쓰셨으면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최적성 원리 문제에 대해서 부분 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된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분할과 정복을 해서 뭔가 이게 중복되는 걸 좀 다시 추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메모리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하실 때는 꼭 메모리제이션이라는 말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거 내용은 아시는데 요 단어가 없으신 분도 계셨고 잘 써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동적 프로그래밍은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하는 탑다운 방식의 이거다. 중간중간 조금 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프리집 다 만들어주는 멘토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제가 열심히 매주 숙제하고 있는 나 합격하고 왜 맨날 숙제하고 있지 이런 느낌.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심화반 한 12번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프리를 참 쉽게들 하셨구나 멘토님들 그 생각을 농담 삼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걸로 빨리 합격하시면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은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어려울 걸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좀 건들 수 있는 문제 하나를 넣는다고 넣어드렸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정확히 못 쓰신 분들이 많고요. 최근에 2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더 깊게 내가 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트렌드고 요즘 신문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클라우드에서 5G까지 연결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라서 일단 정의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나오면 누구든 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냥 그림 서브노트 그림은 봤어가지고 그냥 나 나름대로 막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기랑 가까운 연결되는 컴퓨팅을 만드는 게 엣지 컴퓨팅이죠. 이것도 그림이 빠졌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가깝게 가져와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엣지 컴퓨팅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엣지 컴퓨팅도 1교시 시험으로 나왔었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분야에 좀 활용될 수 있게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서비스 프라미티브입니다. 이거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네트워크의 계층을 얘기할 때 뭐 OSI 7레이어는 워낙 기본적인 토픽이고 많이들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얘가 그 더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하고 제공자 간의 상호 동작 시 어떻게 작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연동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를 서비스 프리미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딱 요 4개만 나오면 돼요. 리퀘스트, 인디케이션, 레스폰스, 펑펑. 요 4개로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 4개로 이제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보통 이걸 외우면 이 4개만 외우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6.5점이고, 어떤 분은 5점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5점인 분 예시를 드리면, 그냥 이거 반복해서 계속 써요. 정의에도 4개로 이어졌고, 그림에도 4개로 간다. 여기도 4개로 간다. 이렇게 쓰신 분은 5점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아, 똑같이 키워드 4개, 5개 외웠는데 왜 저분은 6점, 7점이고 나는 5점이야. 그거를 잘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데, 잘 쓰신 분들은 이렇게 깊게 뭔가 더 쓰시는 거죠. 깊게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단순 외운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 안 했더라도 이 깊게 토픽들이 나와요. 그냥 앞에 글자 구음으로 4글자 외웠잖아요. 쓸 게 없어요.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부 오래 하고 막 해서 나는 구음으로 이거 외우고 있어. 근데 정작 쓸 때는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보실 때 좀 정확하고 이해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냥 구음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다음 시험 요번에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신 분은 다음에 다시 또 보실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상반기는 워낙 시험이 짧다 보니까 계속 빠르게 반복하느라 깊게 못 보신 부분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 만약 같이 하시게 되면 이게 좀 그때는 이제 주간 토픽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씩 천천히 보더라도 하나씩 좀 깊게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쓰신 분들은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미출 때 됐던 부분이니까 네트워크의 용어들 거의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제 출제가 안 됐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CB입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은 거였어요. 프로세스 내용 저장하는 거 어디예요? PCB죠. 스레드 내용 저장하는 거 어디예요? TCB예요. 근데 정의가 어떻게 이렇게 소설들을 잘 쓰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써주시지? 전혀 어렵지 않고 저는 이게 좀 쉽게 써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돌잖아요. 그 스레드 내용이 들어있는 게 TCB,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하는 게 PCB.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든 간에 그 블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PCB입니다. 그래서 PCB는 이런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 빠졌네. PCB는 PID라는 게 있고, 여기 TID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꼭 같이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상반기 큰 이슈.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됐죠. 전자상법 개정안이 이제 나올 건데요. 6월 달에 일단 개정안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바뀔 게 아직
다 통과돼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5월 20일 날 국회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입법 예고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솔직히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에 이거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공인인증서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전자서명법이 이런 개정안을 지금 갖고 있다. 그걸 쓰면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아직 법에 딱 적용된 건 아니에요. 5월 20일 날 그냥 국회만 통과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법령센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 2020년 12월에 개정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행정 입법 거기 있는 거 그냥 끌고다 넣었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 안 하고, 요거만 그냥 한번 쑥 읽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입법 예고하겠다는 그 문을 그냥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서명제도 폐지. 조항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법 문제는 소설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뭐 어느 정도 느낌만 있으면 제가 점수를 드리긴 했는데, 법에 대한 문제는 딱 조항까지 해서 명확하게 아실 때만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서명제도 폐지 2조, 그리고 점자서명 효력 부여 3조, 그리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 활용 무력 6조. 이게 되게 굉장히 큰 이슈자 아니면 핀테크 업계나 굉장히 큰 먹거리예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 기준 준수 사실 인정 제공 도입 7조부터 13조. 그리고 전자서명 인증 업무 규칙 작성 및 개시 및 준수 15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들을 보면 요 얘기가 나온 지는 거의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요 안들이 찾아보면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어디 보면 이렇게 좀 바뀌어 있고, 어디 보면 이렇게 좀 바뀌어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요건 입법 예고 거기서 이제 붙여다가 바로 하나의 가공 없이 그냥 딱 넣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가 2교시로 나왔다. 그럼 1단락에 이렇게 딱 전자서명 개정안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한 차별점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이제 개정되고 입법되면 시험 제가 보기에는 1순위 문제입니다. 전자서명법. 네, 그렇게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채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일단 1번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냈고 한 3분 정도가 문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얘는 80회하고 113회 정보관리에 출제가 됐어요. 한 번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전자 알고리즘도 들어가면 굉장히 깊거든요. 학문적으로. 책 한 권도 뭐 있고, 저희가 뭐 그 수준까지 솔직히 준비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중심으로 해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반복을 해서 최적의 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유전자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유전자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유전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 계속 생존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해요. 그런 과정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해를 만들어내는 게 유전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정인데 딱 요 세 개에서 일단 나와야 돼요. 선택해서 교배해서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알고리즘이 나왔다 그러면 꼭 선택, 교배, 돌연변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유전자형을 일단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합도를 계산합니다. 적합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교배하고
다음에 돌연변이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113회 룰렛 휠 선택을 물어봤었어요. 이게 선택 기법의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룰을 돌려보고서 선택될 확률을 판단하는 게 룰렛 휠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 기법에 이렇게 이게 책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일단은 3개 룰렛 휠 선택, 랭킹 선택, 토너먼트 선택 이렇게 3가지 선택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룰렛 휠 선택이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기출에서. 이번에는 선택 기법을 이 3가지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배 기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1점 교차, 4점 교차, 등등 교차, 산술 교차. 지금은 일단 뭐 하나씩 다 이해하기는 좀 시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딱 이런 것들이 있다. 딱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화 알고리즘에는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자 프로그래밍, 진화적 프로그래밍, 진화적 전략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는 최근에 107회 컴시흥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최근에 뭐 타사 모의고사에서 출제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하신 분들은 뭐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기본적인 토픽이라 다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워낙 또 저희 반의 강점이 프로젝트 관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절차들. 위험 계획에서 식별에서 대응 전략 그리고 통제까지. 정의 계획, 식별, 리스크 분석,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행을 한다. 요건 PMP에 명확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과정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 절차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차가 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좀 그 느낌을 좀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PMP에 명확하게 PMBOK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전략 부정적하고 긍정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뭐 써주신 분들은 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거의 오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내가 혹시나 뭐 잘못 쓴 게 있나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정보 관리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상하게 정보 관리에서 위험 관리 문제가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 위협은 회피, 점과 완화가 있고 기회는 활용, 공유, 강화가 있고 공통적으로는 수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킥정렬입니다. 제가 저저번 시험 볼 때도 저희 이제 1회 ITP 모의고사 할 때도 정렬 문제 하나 내긴 했는데요. 정렬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킥정렬입니다. 근데 99회 관리의 마지막에 출제가 됐어요. 정렬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 내기 좋은 문제가 퀵정렬이거든요. 근데 99회 내고 지금 안 냈다. 라는 건 한 번 정도 또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퀵정렬을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피봇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피봇이 없으면 빵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른 알고리즘하고 차별성을 낼 수가 없어요. 피봇이라는 말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n 로그 n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 분할과 등복 디바이스 앤 컨커라는 용어도 꼭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이 어렵진 않아요. 대신 피봇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좀 중간점 될 거를 피봇을 잡고 연산을 돌려주시면 되는데 중간을 안 잡고 조금 너무 큰 걸 잡아버린다거나 너무 작은 걸 잡아버리면 연산이 복잡도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20을 피봇 잡아주기를 좀 원해서 풀었는데 오늘 대다수가 27을 피봇 잡고 돌리신 분들이 좀 됐고요. 뭐 물론 틀렸다고는 안 했습니다. 27을 잡으시면 맞고, 그리고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62 잡고 피봇을 올리면 이게 되나요? 62로 피봇이? 네? 제일 큰 수인데? 그래서 가장 중간치 되는 것은 피봇을 잡고 좌우를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꼭 피봇을 잡고 좌우를 나눠서 정렬을 하시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렬을 내가 좀 차별성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 슈도 코드까지 준비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푸신 분들 슈도 코드 많이 쓰셨더라고요. 물론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까지 제가 안 봤는데 일단 있다는 자체가 차별성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 문제 나오면 슈도 코드 정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정렬이 되겠죠. 막 정렬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막 그어놓고 끝에다 그냥 정렬 답만 쓰시는데, 물론 뭐 내가 잘 모르겠다거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쓰시고 나온 게 맞는데, 내가 잘 안다 하면은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답만, 당연히 답은 순서대로 놔두면 답이겠죠. 그렇게만 쓰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셨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답이 있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문제를 푸셔야 된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알고리즘만 답만 쓰고 나가고요.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하나씩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됐고요, 어떻게 됐고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항상 마지막 문제를 선택하세요. 알고리즘 문제. 네, 그래서 이번에 정렬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최근에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워낙 대세다 보니까 그쪽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정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주 돌리실 때 정렬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가주세요. 나보고 빨리 끝내라고. 네, 바로 할게요. 네. 자, 제가 프로젝트 관리 문제 8번 냈어요. 8번부터 냈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당부 드린 것처럼 지금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훈님이 마지막에 숲을 좀 중심으로 봤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키워드는 암기 대충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지금 얘기하는 건데, 키워드 암기가 대부분 끝나서 그거 중심보다는 토픽과 토픽을 연계하는 숲을 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약간 훈님이 잘한 게 뭐냐면 이렇게 토픽을 좀 끌고 오는 스킬이 좀 좋아요. 요게.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좀 끌고 오는 스킬. 그건 말 그대로 하나의 토픽이 어느 정도 끝나서 다른 토픽을 링크를 걸어서 들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좀 했다는 거고, 그냥 굉장히 주의할 건 그럴 때 그래도 메인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게 잘 쓰여야 이게 끌고 온 게 더 돋보이지, 물어본 게 어벙한데 아무리 좋은 거 끌고 와도 그건 다 쓰레기. 그러니까 물어본 거와 취재 의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자 키 그거 분배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무조건 BB84 프로토콜의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백날 끌고 와봤자 BB84 프로토콜을 통해서 키가 이렇게 분배돼. 그 그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의도를 맞춘 게 중요하다.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제가 78을 붙을 때도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8박 9일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휴가 냈어요. 월화수목금 6일을 하고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 다 준비했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그 정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름휴가 미리 땡기세요, 그냥. 예, 여름휴가 다 땡겨서 저 10일만 고생하세요, 10일만. 그러면 승부 걸 수 있어요. 다음 시험이 7개월 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7개월 뒤에 과연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그것도 저 장담 못하겠어. 예, 그러니까 다음 시험이 7개월이라고 굉장히 먼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시험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한 번만 또 말씀드리고 싶고, IT 프로젝트 투자 성과 측정 방법은 요게 한 2년 전에 한번 나왔고요. 예, 요거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죠. 예, 컴포넌트라서 여기저기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유사한 토픽으로 올해 나왔던 게, 얼마 전에 나왔던 게 공공 쪽에 운영 성과 측정, 요거랑 매핑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공 SI 프로젝트 해놓고서 성과 없으면 폐기시켜버리거든요. 뭐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운영 성과 측정도 잊을만 하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요게 아마 제 기억은 전회차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저기 간단하게 제 강의 교회 안에 있어서 이 부분 넣었어요. IT 투자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성공률은 37%밖에 안 되고 일정 원가 지연 이게 42%고 중간에 프로젝트 하다가 21%는 실패하거든요.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는 사후에 꼭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옥션 G마켓에 있을 때는 PMO 조직이 했거든요. 따라서 그런 조직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앞에다가 좀 썼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 PPT 만들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저의 강의 교환에 있는 거 화면 캡처해서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반드시 넣어줘야 이렇게 BCR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따라서 그는 일부 분들은 BCR도 오타를 내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베니핏 코스트 레이시오잖아요. 따라서 들어가는 원가 대비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BCR. 그 다음에 페이백 피리어드죠. 요거는 기간이죠. 기간. 따라서 투자를 했으면 원금 회수가 얼마가 되냐. 여기 10억 주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나한테 10억이 언제 생길 거냐. 제가 볼 때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의 투자 회수 기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수익률이라 부르는 거 무조건 이자율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보다 높는 그 기간, 그거에 대한 의미를 IRR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일부 분들은 MPV 공식까지 쓰셨어요. 사실은 요거는 거기 한 3년에 한 번씩 MPV가 1교시형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모의고사에. 그래서 실전에서 MPV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혹시 몰라요. 혹시. 그렇게 해서 R이 뭔지, T가 뭔지, C가 뭔지 요거 여기 변수 3개만 꼭 암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써주면 좀 이게 사람이 좀 있어 보이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 암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ROI. 그러면서 ROI, 그 다음에 토탈 코스트 오너십, 요런 용어들이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BP 암기하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이 발생해서 원가가 언제 회수가 되느냐. 그것을 넘어가는 시점. 이제 순이익이 가져올 수 있는 지점. 그걸 우리는 BP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BP. 요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요거 하고 마지막 절차,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계획하고 SI 프로젝트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사후평가를 하겠다. 그런 식의 좀 내용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더 추가한 다음에 BSC 같은 거 혹은 IT BSC 그거 좀 넣어주면 훨씬 더 답안지가 살겠죠. 그러면서 IT BSC 1교시형 나올 수 있어요. 그거 4개 다 암기하고 있죠.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 그거 좀 당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브릿지 패턴. 브릿지 패턴을 제가 왜 냈냐 이거 물어보면 제가 또 그 감리사 강의하는데요. 이번에 감리사 문제가 브릿지 패턴이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브릿지 패턴 나온 적이 우리 기술사 문제 한 번도 없거든요. 따라서 브릿지 패턴을 냈는데 브릿지 패턴을 쓰신 50%가 생성 패턴이라고 썼어요. 거의 뭐 그냥 사실은 감리사 시험 봐도 그 문제 떨어질 확률이 큰 이 패턴은 구조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랬죠. 자, 그래서 기능 클래스 계층과 구형 클래스 계층을 분리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은 요거예요. 그죠? 그림은 요거예요. 그죠? 그림은. 그래서 추상화 부분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기능적인 부분, 기능적 레이어. 그 다음 구현 계층, 그죠? 구현 계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임플리테이션 부분, 혹은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 클래스라고 부분, 이게 서로 교차가 되는 거죠. 애니멀의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퍼슨, 피쉬, 버드 이런 것을 구현을 하고, 구현 부분에 무브 로직의 워크, 스임, 플라이 같은 것을 또 상속을 받는 거죠. 얘도 상속받고 얘도 상속받고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교차로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만 그렸어도 괜찮을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기술사 시즌 2에 박주영 기술사님이 강의한 것도 아마 있었을 거고, 제가 강의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특강 완충가에서도 거기 권혁대 기술사가 강의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약한 부분은 좀 동영상이라도 좀 많이 들어줬으면 훨씬 더 이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문제 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는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속받고 여기에 대해서 상속받고, 사실 키워드가 상속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추상화 부분과 구현 부분도 각각 상속을 받아서 확장을 하는 이런 식의 구조 패턴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키워드 두 가지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예, 처음에 뭐다? 추상화 부분과 구현 부분. 요거 없으면 빵점이에요. 반드시 추상화 레이어와 구현 레이어를 연결을 해준다는 개념. 그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번 2020년도 2주 전에 감리사 문제에 나왔던 문제라서 제가 한번 했는데, 요거 쓰신 분들 중에 60%가 틀렸어요. 혹은 60%가 좀 이렇게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쉬운 토픽은 없다. 혹은 쉬운 토픽도 잘 쓰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클린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클린 아키텍처를 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맞아요. 이 토픽은 제가 아마 우리 지금 모의고사 10몇 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에 전혀 없어요. 제가 한번 검색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 왜 냈냐 물어보면, 그거 구글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구글 검색에 클린 아키텍처라고 검색하면 이 수십만 개의 그림과 글이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은 그림과 글이 있어요. 유일하게 안 나온 아키텍처, 소프트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냈고, 또 이 토픽 어디서 저한테 너 이거 어디서 확인했어 물어보면 맞아요. 이번에 역시 2020년도 정보시스템 감리사에 처음 나온 문제여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구글 검색했더니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토픽을 한번 내봤어요. 한번 냈는데, 맞습니다.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틀렸어요. 거기다 막 분석 설계 개발, 진짜 거기 다 썼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내면 아무리 공부해도 진짜 그냥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 고르는 거였는데, 소프트 클린 아키텍처 뭔가 써면 좀 점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거 어차피 작두거든요. 그거 고르시면 안 돼요. 좀 더 현실성 있는 걸 고르자. 좀 이렇게 만만해 보여서 훅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 다 3, 4점 줬으니까 저한테 우울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키워드가 그 다음에 이 책이, 그러니까 개념도가 이거예요. 그죠? 개념도가 이거예요. 개념도가 이건데, 요렇게 35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35번에, 감리사 시험에 35문제 나왔는데, 요게, 레이어가 요거예요. 그죠? 레이어가, 잠깐만요. 레이어가, 요거예요. 그죠? 제 안에 있는 게 엔티티 레이어,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잠깐만요. 맨 안쪽에 있는 게 업무의 규칙을 정의하는 요 레이어를 엔티티 레이어.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의 도메인의 규칙을 정의하는 게 요쪽에서 하는 게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왜 여기에 이 이름을 붙였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히 유즈 케이스, UML의 유즈 케이스를 얘기해요. 요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하고 연결을 해주는 인터페이스 어댑터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그죠? 그것은 다른 말로는 게이트웨이 혹은 인터페이스 어댑터 레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하고 연결하는 드라이버. 이상하죠. 소프트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은 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비즈니스 로직하고 연결되니까 밖으로 확 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레이어인데 이게 좀 추상적이고 복잡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게 왜냐 복잡하지? 이렇게 제가 저기 궁금해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모바일 쪽, 모바일. 그다음에 백엔드 애저 서비스처럼 그 백엔드 땅 이런 것까지 다 묶어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레이어가. 그죠? 그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해한 걸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은 다 뭐로 붙였냐면 프레임워크와 드라이버라 붙였고 코어 쪽하고 연결을 해주는 게 인터페이스 어댑터라고 이름 붙였고 ITP 같은 업무 규칙, CRM 같은 업무 규칙 이런 식의 룰에 대한 걸 정의한 게 어플리케이션 업무 규칙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객체에 대한 정의한 부분을 엔터프라이즈 업무 규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는 좀 복잡한데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저 이거 이해하려고 거의 1시간 동안 여기 구글 검색 같은 거 다 해봤거든요. 저 요거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왠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요 단어가 나와줘야 돼. 엔티티 부분 아까 얘기한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가 인터페이스 어댑터 네 번째가 원서를 보면 프레임워크 앤 드라이버라고 하는 요 용어 요 네 가지의 계층을 소프트웨어 클린 아키텍처라고 누가 했냐면 그 사람의 사진이 없는데 그 52년생의 소프트 아키텍처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저술에서 이게 쓴 거죠. 저술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문제까지 연결해 놨어요. 문제까지 연결해 놨고 자 다시 얘기하면 잘 모르겠으면 요것만 암기하세요. 요거 방어 차원에서 요것만 요거에 대한 설명이 요거랑 하고 요렇게 나무테같이 왜냐면 대부분 개념도는 다 이거잖아요. 이런 식의 나무테처럼 연결하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헥사고날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혹은 오니언 아키텍처.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되어 있는 걸 모바일과 PC를 모두 다 통합한 아키텍처.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클린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그 책이나 원서는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자, 이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어 차원에서 왜냐하면 구글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자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감리사 시험에 나왔다는 건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재자를 한번 봅니다. 같이.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그 강화학습을 냈고 거기에 이제 기법을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 강화학습 같은 이런 기출문제도 막상 내니까 잘 못 쓰시는 거 보세요. 이것도 이런 토픽도 6점 맞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이렇게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어렵죠. 그렇게 해서 요게 보통 많이 쓰는 개념도예요. 그죠? 해당하는 상태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에 맞추면 리워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고양이 그림도 나오고 뭐 하지만 거기 키워드는 3가지예요. 그죠?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예요. 이 3가지 용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에이전트가 인식하는 어떤 상태, 이걸 S라 부르고 그때 어떤 행위, 이걸 액션이라 부르고 그때 어떤 확률이 높거나 그러면 포상값을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리워드라는 용어를 쓰고 보통 R이라고 표기해요. 야, 요게 중요한 거죠. 이미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고 그리고선 제가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찍는 건 강화학습의 기법이죠. 그래서 이미 기출문제 나왔던 게 큐러닝은 이미 나왔잖아요. 큐러닝은 이미 한 2년 전쯤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사실 큐러닝 안 쓰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강화학습에서 유일하게 시험 문제 나온 건 기법은 큐러닝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죠?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안 쓰신 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1교시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게 MDP. 그죠?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요것도 MDP. 요것도 뭐다? 강학습이에요. 그죠? 강학습. 그래서 제가 MDP 검색 좀 해봤거든요.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이. 무언가가 그죠?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상태, 아까 제가 무조건 상태는 S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룸 1번, 룸 2번. 요거는 S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살표에 부여진 0.4, 뭐 0.3, 0.6.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에요. 그죠? 가능성. 그때 부여한 리워드가 파란색이죠. 그죠? 파란색. 아래 아까 얘기한 리워드.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3개 용어는 무조건 암기해줘야 돼요. 그때 리워드가 가장 큰 거를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초이스를 하는 거죠.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는데, 그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MDP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금 토픽과 뭐 강의에 지금 현재 MDP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혹시 서브노트 MDP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썼어요? 그럼 써야지, 그죠? MDP가 강학습의 기법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요거 꼭 준비해. 그리고 어쩌면 MDP도 어쩌면 한 달 남은 1교시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안 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백규현님은 또 역강화 학습의 비교표까지 또 쓰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확장해서 마지막 단락에 쓰는 것도 좋으니까 역강화 학습은 한번 뭔지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이글 알고리즘을 썼어요. 또 네이글 알고리즘을 한 우리들 중에 30%가 또 썼어요. 이걸 하필 또. 이 문제를 고르지 말라고 할 생각으로 낸 거였거든요. 참, 제가 낸 문제가 만만한가 봐요. 네이글 알고리즘을 냈는데 또 저한테 물어보죠. 너 이것도 왜 냈냐? 왜냐면 제가 또 네이글 알고리즘을 또 10몇 년 동안 또 기출문제, 모의고사, 합숙 다 검색했거든요.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문제 왜 냈냐? 맞아요. 요것도 이번에 감리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리사 시험에 나왔다고 제가 무조건 내는 게 아니죠. 한번 검색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저 안 내요. 이거 냈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림은 요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짧은 패킷을 보내면 항상 상대방은 거기에 에크 보내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와 받을 때 거기에 CRC 값, 뭐 페널티 비트, 각각의 헤더, 그러니까 가는 데이터보다 오히려 부가적으로 붙는 데이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앞에 헤더 붙이고 CRC 보내고 한꺼번에 보내겠다는 거죠. 매번 보내고 받고 왕창 보내고 왕창 에크 날려지 보내고 이것보다는 덩어리로 뭉쳐서 한번 보내고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트래픽을 작은 거는 오히려 빈번한 트래픽을 발생하니까 오히려 버퍼링해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죠? 버퍼링. 자, 따라서 요게 이제 엑기스예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요거의 키워드는 TCP다. 이거에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패킷은 가능한 하면 모아가지고 큰 패킷으로 만들고 그리고 매번 연결하고 이럴 때마다 3웨이 핸드세이킹을 하고 에크 받잖아요. 이 단점을 해결을 하고 이것을 보완한 한 번에 전송을 하는 거다. 다만 보낼 때 먼저 이것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먼저 보낼 때 이렇게 매번 한꺼번에 뭉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를. 따라서 수신자의 윈도우 사이즈를 판단을 하고 맨 처음엔 한번 보내서 윈도우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 사이에 송신자는 버퍼에다가 작은 것을 모았다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이 올 거니까
요때 버퍼링을 해서 한꺼번에 보내겠다. 이해가 되세요? 요 기법이죠, 요 기법. 요 기법이죠.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보내서 그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뭉쳐서 보낸다. 그죠? 처음에는 윈도우 사이즈 확인, 그 사이에 그죠? 레이글 그러니까 N은 한 번 보내는 거고 A글은 버퍼에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다. 요거 보내고 그 다음에 결론. 그런데 이게 온라인 게임이나 실시간 반응을 할 때는 안 맞다. 그러니까 게임하거나 워게임 하고 있는데 버퍼에 모으면 미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의 소켓 프로그램에서는 설정하는 게 있죠. set 소켓 함수에 TCP no delay를 이렇게 해서 no delay를 설정을 하면 아까 이게 네이버 알고리즘을 미사용하는 걸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개발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정에 대해서 온오프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에는 오히려 안 맞다. 실시간 처리용으로는 그런 식에 대한 내용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네이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가지고 네이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오늘 이거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는데 다 뭐 썼냐면 그거 썼어요. 슬로우 스타트 있잖아요. 거기 뭐냐 타오 리노 그거 가지고 그것도 사실 다 공통점이었어요. 모두 다 그거 썼어요. 야, 요거 하니까 다 그렇게 연상을 하는구나. 요렇게. 왜냐면 앞에 TCP가 붙이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다들 막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가고. 그죠?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기 첨부를 못했네요. 문제 첨부 못했는데 요게 이번에 감리사 시험 문제 나왔고 요것도 제가 화면 캡처를 안 했는데 국내 네이버 검색도 좀 해봤거든요. 항상 전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하는데 네이버 검색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더라고요. 마치 슬라이딩 윈도우 정도의 자료만치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왜 이거 나도 몰랐지? 그 정도로 사실 우리의 지식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네이버 알고리즘 까먹지 마세요. 여기 까먹더라도 시험 끝나고 까먹으세요. 아셨죠? 요거 하나 알면 우리만 알 거예요, 거의. 왜냐면 우리들 중에 지금 다 틀렸거든. 그걸 꼭 기억.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V2G. 제가 일주일 전에 V2G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야, 내가 올리는 자료도 안 보는구나. 그거 한번 다시 느꼈어요. 다시 한번. 야, 그렇게 신문 기사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는 스크랩까지 해가지고 신문기사 막판에 보는 방법에 야 이거는 내가 해서 올리는 것도 야 이것도 안 보는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리드가 붙으면요 무조건 전력이에요. 스마트 그리드 무슨 그리드가 붙으면 그리드 컴퓨팅만 빼놓고 그리드 컴퓨팅은 또 아니네. 놀고 있는 CPU 메모리를 모아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내는 게 그리드 컴퓨팅이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전일 거예요. 그죠? 10년 전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거죠.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블루투스가 됐든 와이파이가 됐든. 이것을 우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있었던 게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그죠? 그것만 빼놓고는 그리드는 무조건 전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올렸던 게 이거죠. 그죠? 차가 그죠? V2G 기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충전을 받고 혹은 뭐 남는 건 또 보내는 거죠. 스마트 그리드나 여기는 그거겠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뭐 전력이나 원자력이 되겠죠. 원자력이나 전력을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어차피 스마트 그리드는 다 아시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기술 요소의 AMI, 스마트 미터 뭐 그런 거 아마 다 썼을 텐데. 그거 쓰시는 분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 이거 썼던 것 같아. V2V, V2 이거 썼는데 어이가 없죠. 왜냐면 그리드가 엑기스인데 거기다가 V2V, 머신 투 머신,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옆길로 갔잖아요. 다 3, 4점 줬어요. 다 3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물론 V2G 이 토픽도 모의고사 합숙도 전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토픽이에요. 이것도 처음 토픽이죠.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나문이 막상 써본 것도 정리한 건 2개밖에 없었다고. 예, 맞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제 기억도 제가 매번 보거든요. 저의 엑셀에 있었나 없었나 항상 보거든요. 엑셀에 없는 게 50%예요. 50%. 예, 그러니까 어느 토픽에 묻어있는 거죠. 그게. 그런 토픽이 생각보다 많다. 예,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것만 까먹지 마세요. 그리드, 스마트폰,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동형이다. 그래서 저기 남으면 오히려 이동을 해서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차 끌고 가서 거기에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동형 차가 그리드하고 연결되는 모든 서비스, 그건 V2G다. Vehicle to Grid라는 용어를 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토픽이 2교시도 제가 냈어요. 그죠? 2교시 잠깐 볼게요. 2교시. 자, 2교시 갈게요. 가상 사설망 VPN. 요새 대세가 또 원격으로 또 작업을 하는 거니까 요거 좀 냈고요. 좀 고민했어요. 이게 좀 약간 원택 기반으로 뭔가가 좀 나올 거는 같은데 뭐가 나올까? 이렇게 좀 고민했고 거기다 다 묶어버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는 IP 시큐리티 VPN, SSL VPN까지는 다 나왔는데 MPLS VPN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여러분 기출문제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MPLS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SSL 핸드쉐이킹 나왔는데 사실은 SSL 핸드쉐이킹 물어봤는데 이 중에 일부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썼어요. 빵점입니다. 예, 여기다가 3웨이 핸드쉐이킹 쓸 생각은 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죠? 자, 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튼 MPLS는 이게 칭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바이트죠? 사바이트의 그 헤더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고속 스위칭 하는 거예요, 그죠? 포워딩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술을 MPLS인데, 사실 그걸로 답안지를 쓰면 안 돼. 지금 물어본 게, MPLS 물어본 게 아니라 MPLS VPN을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MPLS VPN으로 써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MPLS 내용만 많이 썼어요. 그래서 MPLS VPN이 정리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물어본 건 MPLS VPN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IP 시큐리티는 당연히 3계층이고 그 다음에 SSL은 4계층부터 7계층이잖아요. 저 지금 ITP 사이트도 다 SSL 거기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인증서로. 그래서 오픈 SSL 인증서로 지금 다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HTTPS로 자동으로 바뀌게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거 VPN 서비스를 보면 요런 게 중요하죠. HMAC 제공해요. 여기에 해시 함수 기능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RSA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는 다 AES 기반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암호화하고 PKI 기반하고 HMAC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키가 있는 해시 이거 인증 이 모든 기술이 집합체로 들어간 게 VPN 서비스나 SSL VPN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드리고 싶고, IP 시큐리티 VPN은 제가 기존에 저의 강의 교환에 있는 거 넣고, 이 부분은 대부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키워드가 AHESP 같은 건 꼭 암기되어 있겠죠? 잘.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갈 거고, SSL 지금 프로토콜 구조 다 암기되어 있겠죠? 이거 기반으로 VPN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다 한 번 더 암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IP 시큐리티 VPN과 SSL VPN은 지금 SSL은 TLS로 바뀌어 있고 아까 얘기한 4계층부터 7계층이다. 따라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인터넷 및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도 쓸 수 있는 게 SSL이죠. 그죠? 그런데 IP 시큐리티 VPN은 안 그렇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용 VPN 장비가 꼭 있어야 돼. 예, 요거는. 그래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하는 거죠. 이거는 브라우저 기반, 왜냐면 브라우저가 됐다는 건 응용 계층이니까 7계층이잖아요. 얘는 3계층인데. 따라서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죠? 예, 따라서 얘는 3계층을 이용하면서 내가 CRM이 됐든 ERP가 됐든 ITP 관리자 페이지가 됐든 이거의 어플리케이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쓰는 거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저는 그 회사에서 두 가지 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개념도도 거기 사례로 자료 있는 거 좀 넣어봤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MPLS VPN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키워드가 ISP더라고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MPLS VPN은 우리 같은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ISP 업체, KT가 됐든 AG6+가 됐든 그런 ISP 업체가 망사업자가 VPN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MPLS 기반. 왜냐면 우리가 MPLS 망도 MPLS 구간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뭐다? ISP 업체다. 따라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문제 풀이된 게 얼마 없어서. 그래서 반드시 망 사업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늘 오시는 분들도 이게 L2 기반도 있고 S3 기반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것까지 쓰셨더라고요. 혹시 우리 서브노트에 MPLS VPN에 L2 기반, S3 기반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 또 벌써 또 쓰셨던데. 그래서 요거 기존의 모의고사 풀이 한번 보세요. 요거 모의고사 풀이에 거기 있더라고. 왜냐면 VPN 나올 때 됐어요, 다시. VPN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기 쓰는 용어를 보면 그런 용어 잘 안 써요. 우리가 말했던 그 MPLS 구간망 용어 잘 안 들어가요, 여기. 오히려 그 자료 검색해도 우리 LER, LSR 그 개념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터널링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터널링의 키워드가 기밀성 암호화잖아요. 이거 기반으로 좀 써줘야 되는데 다 여기다 LER, LSR 그냥 VPN은 하나도 없어. 그냥 MPLS야 돼.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좀 자료 좀 더 넣고 싶었는데 이거 자료 만들다가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MPLS 구간을 위해서는 호스트나 스위치의 지칭을 다 뭐라 부른다? CE라는 용어를 쓰더라. 오늘 일부 분들 쓰셨어요. 이미. 커스터머 엣지 그거 쓰신 분들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우팅을 위한 거기 그 부분을 우리는 P2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여기서 P가 이거겠죠? 아무래도 E니까 엣지 부분을 얘기해야겠죠? P는 그 안에 내부의 라우터를 지칭을 하는 거니까 공중망에 있는 라우터를 프로바이더의 P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우리가 스위칭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P라는 용어를 쓰고 엣지에 있는 걸 P2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사용자 단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 C2라는 용어를 써요. 요 세 가지가 다른 자료 다 찾아보니까 공통점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써줘야 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썼던 스위칭에 대한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스위칭이 아니라 뭐다? 암호화니까. 그거 기반으로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은 두 가지예요. L2 기반과 S3 기반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내용 모의고사 풀이에 제가 봤어요. 그거 한 번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SSL 구조는 저의 강의 교환에 넣었어요. 저의 강의 교환에 있는 거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가 HTTPS를 사용한다. 반드시 클라이언트는 HTTPS가 있어야 돼요. 이 용어를 빼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써줘야 돼요. 443번 포트, 그죠? 443 포트로 해서 요청을 한다. 이거 써줘야 돼요. 제가 오픈 SSL을 쓰거든요. 저기 이제 ITP에. 거기에 웹서버에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를 여러분들의 PC로 전달해요. 브라우저로. 그러면 브라우저 단에서 인증서가 유효한지 판단을 해줘요. 그리고 제 키를 보낸 거죠.
ITP의 강정배의 퍼블릭 키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금액을 암호화를 시켜요. 네, 암호화로 해서 전송이 되어요. 저는 서버 쪽은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이 프라이빗 키로 복구화를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어차피 대칭 키로 전송이 같이 됐기 때문에 대칭 키로 응답을 할 내용도 암호화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요게 저의 강의 교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일부 분들은 3웨이 핸드쉐이킹 내용을 썼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거랑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서트라고 부르는 인증서. 요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돈 주고 쓰거든요, 이미. 그다음 반드시 뭐 쓴다? HTTPS.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와 개인키. 무조건 써줘야 될 거예요. 네, 무조건.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7, 8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나왔죠. 여러분 꼭 준비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네, 다음으로. 자, 5번이 양자 컴퓨팅이에요. 이거 아직도 암기 안 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비복제성, 양자 순간이동. 이거는 여러분들의 미끼 상품으로 제가 뿌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아는 것도 내어야 미끼 물거든요. 왜냐면 최종 확인한 건 양자 내성 암호를 물어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제가 카페에 올렸어요. 그죠? 그 파일을. 그거를 내려면 미끼 상품을 줘야 돼요. 충분히 미끼 상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안 그리신 분들도 있어요. 물어본 거 많이 써야 되는데. 물어본 건 무조건 한 페이지 써줘야 돼요. 약간 그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림 그려줘야죠. 이 그림 안 그리신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뭘 쓴다? BB84 프로토콜을 통해서 키가 서로 정해지잖아요. 그럼 키를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된 파일을 일반망을 통하고 해당하는 키만 양자 채널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무슨 프로토콜? BB84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평강 필터, 따라서 송신자가 생성한 비트와 평강 필터, 강정배의 평강 필터와 박규영 기술자가 선택한 필터가 같으면 해당하는 키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두 개가 같으면 아웃풋으로 나와요. 그죠? 두 개가 같으면 아웃풋, 다르면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래서 키는 1, 0, 0, 01이 되는 거고 이 키 가지고 보내려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암호화는 되고 어디로 간다? 일반망. 이 키는 어디로 간다? 퀀텀 채널로. 그리고 반드시 이 BB84 그림을 그려줘야 됐었죠. 그죠? 됐었죠. 그런데 이거 어차피 그 동작 방식을 보여달라고 문제에 있었잖아요. 문제에 요거를 빼놓고선 키 어떻게 선택되는지 동작 방식 보여달라는 건데 이걸 안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썼고 절반 정도는 말을 때웠는데 여러분 합격은 10%예요. 적당히 쓰면 10%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붙기 위해서는 10% 안에 뭐든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0% 안에 들어가는 품질인지 한번 생각해 봐. 그게 아니면 그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는 신기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기존에 있는 암호화 기술이 양자 컴퓨팅 때문에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따라서 그거를 양자 컴퓨팅이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되게끔 막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런 암호화 기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자가 나온 뒤라고 해서 포스터 퀀텀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지. 포스터 퀀텀 이후에 암호화 기술, 암호 기술은 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거기 인터뷰했던 사람이 양자 내성 암호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따라서 양자 공격이 들어와도 깨지지 않게끔 하는 거지. 그렇게 정의가 내린 거고 그게 바로 PQC예요. PQC.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의고사도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번 달 모의고사는 못 봤는데 혹시 이번 달 모의고사 이거 나왔나요? 예. 아, 그래요? 나왔는데 또 못 쓴 사람은 또 뭐? 아무튼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답은 이거였어요, 그죠?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격자 기반. 저 사실 태어나서 아이소젠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 이 단어는 그냥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대충 검색해봤어요. 저기 구글 검색 좀 해봤어요. 구글 했더니 다변수 기반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항식을 쓰고 변수가 몇백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거 통해서 암호화 복화를 하면 네가 양자 컴퓨터가 됐든 네가 뭐가 됐든 안 된다는 거죠. 거기 해독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다항식이 아니라 변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너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다변수 기반의 암호 기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 또 여기 두 번째는 행렬 연산을 쓴 거예요. 그냥 행렬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 복화를 쓴다는 건데 이것을 또 코드 기반 암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 그거 해당하는 논문 보면서 좀 짜증났어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써먹지도 못한 건데 이거 과연 암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격자 기반은 이거 제가 확인 못했다. LWE가 뭔지 확인 못했는데 여기 저 해외 자료나 국내 자료 봤더니 LWE를 이용한 문제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검색해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확인 못했어요. LWE의 의미를. 그 다음에 아이소제니 기반은 그래서 제가 아이소제니라고 하는 그것도 구글 검색을 했더니 또 저기 원서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방정식 같은 대수그룹의 그 형태의 몰피즘은 또 아이소제니라 나왔다고. 그러면 그럼 또 몰피즘은 또 뭐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하나 알아봤더니 또 거기서 또 다른 용어가 나와서 그러다 보면 1시간 가잖아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또 몰피즘을 검색했더니 A하고 B로 바꿀 때 A하고 B를 매핑해 주는 거죠. 요것을 우리는 몰피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몰피즘 구조 요거를 응용한 방정식 같은 대수그룹 요것을 우리는 아이소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해가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약간 좀 암기 과목처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해시의 아웃풋 길이를 엄청 늘리는 거죠. 그동안에 뭐 수십 자리, 수백 자리가 아예 4,000비트 뭐 이렇게 확 늘려버리면 충돌이 날 확률이 훨씬 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시 기반으로 해서 입력이 들어오면 아웃풋의 자리를 확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해봤자 네가 알겠어. 뭐 이 개념이 마지막에 5번 내용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제가 빨리빨리 가는 이유는 지난주에 박주영 기술자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딱 눈치 보는 사람 2명 있는데 한 명이 박주영이고요. 한 명이 누구냐면 소민호거든요. 2명은 저한테 싫은 소리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간 많이 끌었다고 뭐라 해서 제가 빨리 가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스. 그 다음에 제가 발음하는 게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스인지 메스인지 아무튼 그냥 타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결론은 MAS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사실 모의고사만 10번 나왔지 MAS 한 번도 안 나왔고요. MAS 요새 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검색해봤더니 또 그 옆에 또 타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무튼 모의고사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결론 마스보다 더 큰 개념이 타스였어요. 그러니까 마스의 이동에 대한 서비스에 거기 더하기 운송, 뭐 화물 운송이 됐든 딜리버리가 됐든 뭐죠? 요새 뭐 커피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배송해 주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트랜스포테이션 에즈 서비스였어요. 타스였어요. 그래서 마스도 안 나왔고 타스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마스 써주면서 마지막에 타스 써주면 그래도 좀 점수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이번 주에 낸 게 뭐다? 타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타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기아차 그거 뭐죠? 거기
대형 사람들 많이 타는 차거든. 뭐지 차이를 칸이 맞아. 그거 저 중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하나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요새 좀 가족 대단위로 움직이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쓰면 좋겠다 했는데 뭐 이미 다 완판됐다면서요, 그죠? 네, 그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동향, 그 타다가 사업 접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한 동향도 좀 파악되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자료 짜집게 한 것보다 여러분들 답안지가 마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MAS에서 전 느꼈어요. 그냥 PPT 열심히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답안지가 훨씬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뭐 마스는 여러분들의 답안지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 얘기 안 할게요. 뭐 이것도 한번 쭉 보세요. 예, 어차피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요거 있죠. 요거 있죠. S커브.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기술 채택의 수명 주기. 뭐 요건 S커브죠. 네, 그렇게 해서 뭐 기술 수명도 급격하게 했다가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관리도 사람이 적게 들었다가 분석설계 개발할 때 왕창 들어갔다가 인수인계할 때나 마무리할 때 사람이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커브를 우리는 S커브라는 용어로 써요. 그죠? 프로젝트 관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S커브잖아요.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많이 들어가지 사람들이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많이 들어가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타스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소유 어쩌고 저쩌고 뭐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3.0은 택시가 자율주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운송도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면 뭐 타스 3.0까지 거기 관련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있고 타스의 개념들을 10분 동안 검색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타스에서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 10분 동안 했는데 저 만들 시간은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한 10분 20분 동안 검색했더니 뭐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타스의 그 해당하는 로드맵이나 영역을 보면 라이딩 쉐어링, 카 쉐어링, 사용자가 원하면 즉시 배달, 온 딜리버리, 현대 자동차의 어떤 배송 뭐 이런 것까지 모든 모빌리티를 통합한 게 뭐다? 트랜스포테이션 에디어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약간 해외 자료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 영역에 대한 표시로 잠깐 한번 퀵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했는데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죠? 핀란드 벤처기업에서 뭐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위미예요. 그죠? 위미 마스의 가장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자를 찾아봤더니. 그래서 마스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해외 자료에서 쓸 정도는 딱 하나, 윈 정도 하나? 뭐, 요 정도는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좀 쓸만하겠다. 요렇게 해서, 뭐, 딴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윈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국내 사례는 그래서 한 3개는 썼으면 좋겠어요. 카카오, 그 다음에 타다, 그 다음에 약간 이름도 안 써줘요. KST 모빌리티라고 해서 있게 돼서 좀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일반 기업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 물론 뭐 투자는 했겠지만 아무튼 요 세 가지가 국내 마스에서는 그나마 잘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름 3개 정도는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런 거 좀 써줘야죠. 여기 택시 업계와 플랫폼 간의 갈등에 따라서 타다의 베이직 서비스가 멈췄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연계가 뭐 있냐 했더니 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다수의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것처럼 택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 외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MAS 애저 서비스 중에 지금 거의 다 실패했죠. 왜냐면 지금 거기 타다 베이직도 실패하는 케이스라서 막상 그거 검색하면 다 이거밖에 없어요. 뭐 마카롱 택시. 따라서 택시가 어느 회사의 가맹점으로 들어가서 저 기존 택시 연결해 주는 거. 이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더라고요. 뭐 그 정도밖에 없더라. 이 정도로 하고
자, 저는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희규 수사님의 그걸로 바로 한번 해보죠. 예, 전희규 수사님 계시나요? 예. 어차피 전희규 수사님 좀 이거 쉬었다 하실래요? 아, 화장실이요? 예, 그럼 그럼 화장실 빨리 다녀오세요. 지금 벌써 5시 반이 돼서 그래도 출근은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 5분만 쉬어요. 5분만. 거기 톡에다가 5분만 쉰다고. 거기다가 써주세요. 3교시죠? 예. 혹시 이것도 방송 중단했다고 해도 되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방송 중단할게요. 예.